자, 오늘은 이제 시에 대한 개념 정리 세 번째 반어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글상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표, 교재 10페이지예요. 자, 반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진술하는 것을 우리는 반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자, 진단해 보십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생각해봐. 나가 여성이야. 김하늘이라는 배우를 생각해보세요.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정우성이라는 녀석과 오랜 시간 사랑에 빠져서 동거를 했어요. 그렇게 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정우성이가 김하늘한테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밥알을 깨작깨작 하면서, 야, 하늘아, 지겹지 않니? 우리 그만 헤어지자 라고 얘기했다고 쳐봐. 그게 지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이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답니다. 그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진짜 네 여자친구가 혁진이 너는 실종나,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하는데 눈물 나, 안 나? 나요. 그래, 난다고 해줘. 나요. 눈물 나잖아. 그런데 운대 안 운대? 안 운대.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는데 입으로는 뭐라고 해? 난 안 울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반어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에 반대로 말한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도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주가 있어. 이 동주가 학교 일진이야. 학교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녀 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내가 동주 담임 선생님이야. 그래서 동주를 딱 보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원래 생각은, 그런데 동주의 손을 딱 잡고 우리 학교에 동주만한 모범생은 정말 없어 동주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라는 거야? 반어라는 겁니다. 난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역설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개념은 네 번째 역설인데요.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겉으로 뭐가 드러난다? 모순이 드러난대잖아. 자, 역설은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겉으로는 모순 관계가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으로는 훨씬 더 진실되거나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역설을 설명할 때 내가 원어로 설명해줘. 뭐라고 했어요? 파라 더하기 독스라고 했죠. 자, 파라는 뭐냐면 무엇을 뛰어넘어서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독수는 무슨 뜻이라고? 상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걸 동양에서는 뭐라고 불러? 모순이라고 불러. 그리고 모순의 특징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관계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모순 혹은 상식을 뛰어넘는 표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이거예요. 그 속에는 좀 더 깊은 진실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보세요. 밑에 정지영의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유리창이라는 시 아는 사람? 자, 그럼 이건 이 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정지영이라는 시인이 되게 유명한 시인이죠. 일본 유학파예요. 일본의 도시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도시샤 대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샤 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결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거기서 문학을 공부하고 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지금도 명문 고등학교죠. 휘문고등학교 있잖아. 거기에서 교편을 잡게 되죠. 그리고 휘문고등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휘문고등학교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기사단 같은 시인들이 되고 소설가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지용 시인에게 좀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이 있어요. 아들이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결핵이라는 병이 되게 무서웠어. 걸리면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시로 쓴 게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예요. 자, 그래서 유리창이라는 시는 여기 전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능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먼저 죽어버렸어. 그 아이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면 잘 봐봐. 정지용은 아빠잖아. 그 다음에 아이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정지용의 부인. 그래서 정지용의 부인은 제정신이겠어? 아니겠어? 아이가 죽어버렸어. 병으로.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얼른 그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고 아내가 울다 지쳐 잠이 들면 침실로 옮겨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가누기 위해서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어. 지금은 밤이야. 그러면 여러분 베란다 유리창이 밤이 되면 뭐로 바뀝니까? 거울처럼 바뀌죠. 밖도 살짝 보이지만 안쪽도 보여요. 근데 베란다에 나가서 라이터로 불을 딱 당기고 담배를 한 모금 피려고 하는 순간 불이 밝혀지면서 베란다에 자신의 얼굴이 보여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유독 많이 닮았던 자기 아들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떠오르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를 봐보세요.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베란다에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너무나 많이 닮았던 죽은 아이를 떠올리니 눈물이 글썽글썽하겠죠. 그리고 나서 밖을 보면 그 밖에 보이는 건 전부 눈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밖에 반짝이는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뭐가 돼? 내 눈물 속의 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별이야? 물먹은 별인 거예요. 그게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보석처럼 내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럼 이 별은 이제 그냥 별이야? 아니면 내 마음속에 박힌 별이야? 내 마음속에 박힌 별이야.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 그리운 아들이 있잖아. 그 다음 봐보세요. 이렇게 밤에 혼자 유리를 닦아내는 것은 외롭고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유리에 담배 연기나 입김이 어른거리면 더 이상 그 아이의 모습 나의 모습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입김을 자꾸 닦는 거야. 닦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혼자 유리를 닦고 나의 모습을 보며 아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때요? 외로운 황홀한 마음이래요. 자, 외롭다 황홀하다는 보통은 같이 잘 쓰일까 안 쓰일까? 쓰이지 않아요. 이거예요. 외롭다 황홀하다는 보통 외로우니까 정말 황홀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동시에 성립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게 아니야. 아이가 없는 객관적 현실은 너무 외로워. 하지만 잠깐이나마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서 아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지금은 황홀한 거죠.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아이의 죽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설적 표현은 뭐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거죠. 이걸 따로 이제 모순형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뒤에 연습 문제가 있죠. 겁나 많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 1번 윤동주님의 십자가. 동주의 십자가가 나왔어요. 자, 이 시에서 반어 또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감상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재적 감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에 맞게 역설적 표현 위주로 또 감상을 할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재적 감상 가보겠습니다. 시적 화자 누굴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작가 윤동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윤동주 사진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잖아.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야. 혹은 그게 안 되면 강하늘을 떠올리면 됩니다. 머리 빡빡 같은 강하늘을 떠올리세요. 자, 그 사람의 시선이 돼서 쫓아가면 돼요. 강하늘, 그러니까 우리 동주가 뭘 보고 있어요? 햇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을 보다가 시선을 돌린 곳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서 햇빛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높은 탑에 어떻게 저 햇빛이 올라가서 반짝거릴까라고 나레이션 혹은 독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갈까요? 종소리는 들리지 않고 종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 아니야? 아니야. 종 울리면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교회당, 첨탑 위에 햇빛이 반짝거리는 교회당 밑에서 나는, 즉 시인 윤동주는 뭐하고 있어요? 휘파람을 불며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서성거립니다. 도대체 왜 교회당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릴까 생각해봤더니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괴로웠던 사나이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기 때문이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건 성경을 통해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잖아. 유대교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상으로 온 이유는 뭐야?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한꺼번에 씻어주고 구원해 주려고 온 거죠. 그런데 그냥 구원해 줘요? 아니면 조건이 달려있어요? 조건이 달려있어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하죠. 어떻게? 십자가에 툭 하고 박혀버리잖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이렇게. 얼마나 어쨌든 그런 고통을 여기 이렇게 머리에 뭐 가시면류관 그걸 쓰고 성경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육체적으로는 괴로웠지만 사실은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행복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 뭐겠어요? 타인을 위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타인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되겠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릴 수도 있다. 즉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보기에 의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내재적 감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 화자인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교회당 첨탑에 반짝이는 십자가 사이의 햇빛을 보면 누구를 떠올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고 그걸 통해 자연스럽게 뭘 떠올립니까?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타적 감성을 떠오르죠. 그리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여줘? 의지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희생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의 내재적 감상입니다. 거기다 외부적 정보를 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보기가 필요하겠지. 보기에서 만약 일제강점기 말에 시인 윤동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반응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시인 윤동주는 북간도에서 태어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 그건 표현론적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주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해석은 역설적 표현 혹은 방어적 표현에 중점을 둬야 되죠. 그러면 그런 표현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 어디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한 대상에게 두 가지 수식어가 붙잖아. 괴로웠다, 행복했다. 그래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역설적 표현이구나 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유명하시죠? 만해 한영우 선생의 님의 침묵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어 또는 역설적 표현을 찾으라고 했고, 앞 시와 다르게 이 시는 전편이 나와 있지 않고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해석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편이 나올 때 전편 해석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시적 화자 누구야? 우리죠, 우리. 여러분, 시적 화자가 나라고 나와 있을 때하고 우리라고 나와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차이점이 뭘까요? 먼저 나는 개인이야. 하지만 우리는 나를 포함한 집단이 되죠.
따라서 시적 하자가 나일 경우에는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진술이 개인 정서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그렇지만 우리라고 돼버리면 시적 주제가 뭐일 가능성이 크겠어요? 집단적인 주제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민족이나 국가 혹은 사회 따위에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와 너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답니다. 그러면 이 진술에서 무게중심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뒤로 가 있죠. 현실은 지금 헤어져 있어. 하지만 헤어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믿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불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불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불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회는 만날 회자지. 회자니까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정해져 있대요. 어떻게? 우리 이별할 때 이자. 그러니까 헤어지게 정해져.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똑같죠. 만날 때는 떠날 걸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거자, 떠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시인 한영호. 왜 그럴까? 한영호 선생님 직업이 뭐였어요? 승려였다니까. 그래서 불경의 구절을 이렇게 시에다 인용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불교적인 진리 때문에 시인이자 승려인 만해 한영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실제로는 님은 떠나가죠.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님은 있어 없어? 있잖아. 따라서 나는 내 마음속에 님을 떠나보낸 거야? 아니면 님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떠나갔는데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게 모순된 진술이겠죠. 그리고 그 깊은 속내는 님에 대한 나의 재회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것이 되니까 역설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님을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나 혼자 있지만 님은 나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헤어져 있어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아무리 침묵하더라도 나의 님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만해 한영호 선생님 시고 수능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라는 작품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도 시적 화자는 누구예요? 우리네, 우리. 자, 봅시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라고 해서 우리 시적 화자 우리를 찾았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견우의 노래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부제나 제목에 등장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 견우와 직녀죠. 그래서 견우가 지금 직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견우하고 직녀는 어떤 사이예요?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얘네가 왜 이름이 견우야? 하늘나라에서 카우보이론이 일장이다 그거예요. 견우. 소를 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소를 몰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견우는 하면 소들이 2열 정도로 딱 서가지고 가서 순서대로 축축축 목욕하고 풀 먹고 한다는 거야. 대단한 놈이야. 그 실력이 짱인 거지. 카우보이. 직녀는. 옷감 짜는데 선수예요. 패션 디자이너죠. 하늘나라 최고예요. 그래서 이 둘이 너무나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 괜찮은 애들인데 한번 만나볼래? 하고는 마담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게 했던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뛰어버려요. 그래서 소고 옷감이고 다 던져버리고 둘이 계속 카페에서 차만 마시면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실실 쪼개면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고기 공급이 끊겨버려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옷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가 화가 난 거죠.
아 이것들 봐라 만나게 해줬더니 너무 태만한데? 라고 하고는 둘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만나게 해줘요? 안 만나게 해줘요? 안 만나게 해주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너무 감성이 풍부해지죠. 일단 패션 디자이너고 얘는 카우보이잖아.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랬더니 밑에 이 지상에 홍수가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그 불만 접수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만나게 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사랑했지만 헤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대명사 중에 견우라는 녀석이 지금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누구에게? 직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견우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오 마이 갓.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지. 근데 이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은하수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이 있어야 하네. 그러니까 여기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을 몰아오는 바람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이별이야. 이별. 은하수 물결 설화상에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하수물이 있어야 하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상황, 이별의 상황이 자신들의 사랑을 더 어때?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대? 이별이라는 상황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푸른 은하수물은 오히려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상징물이 되겠죠. 장애물임과 동시에 어쨌든 우리 역설적 표현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일 앞에 두 구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라는 구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김지하님의 타는 목마름으로 이분이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나왔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다닐 때 뭐가 일어났냐면 4.19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유명 인사가 되죠. 왜냐하면 4.19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학교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뭐 이쪽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갔다가 총 맞고 죽은 사람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통 열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지하 이분은 총은 맞진 않았지만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되게 유명해졌고 시인이 돼서 또 이제 그 그네스 파파 대통령 할 때 그 특히 유신으로 돌아서 유신이 뭐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자 모든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바꾸겠다는 게 유신인데 그걸 이제 흉내내서 이제 한 건데 그때 이 양반이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발표하죠. 그게 무슨 시냐면 오적이라는 시.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5적이 있는데 그 적은 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배에 걸려가지고 결국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지금 뭐 이상한 거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교과서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예요.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깊이 깊이 새겨지는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라고 돼 있는 시적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야. 민주주의. 그래서 바꿔서 부르면 돼요. 깊이 깊이 새겨지는 민주주의라는 말 위에 그 외로운 눈부신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은 4.19라는 과정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죠. 여러분 4.19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린 게 4.19예요. 그리고 한 1년여 동안 진짜 의회 정치를 하게 돼요. 민주주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은 민중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켰잖아.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뭔지 안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친구,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어때요?
외롭지만 눈부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푸른 자유의 추억을 뒤로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이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노용, 즉 민주주의를 빼앗긴 그 노용으로 나무 판자에 이 분필로, 백목이 분필이에요. 분필로 서툴지만 써본다고 합니다. 뭐라고? 민주주의 만세.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갈증으로 민주주의를 원하고 원한다. 그런 얘기를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김지아님의 심정을 이렇게 시로 적은 게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부분 찾아보면 어디 있어요? 외로운 눈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찾기 쉽죠? 자, 그 다음에 김기태님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 바퀴벌레 싫잖아요. 근데 늘 진화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바퀴벌레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더럽더라도 한번 봅시다. 자,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의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을지 몰라. 뭐가? 바퀴벌레가. 그럼 여기서 바퀴벌레 진짜 바퀴벌레일까요? 인간이야, 인간. 잘 봐보세요. 수억 톤의 강철을 두고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 중인 신형 바퀴벌레는 바로 누구야?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지구를 계속 망쳐나갈 누구?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럼 여기서 역설적 표현 아랫부분에 나오죠.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해. 이 부분이 역설적 표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전편은 아니지만 신경님의 농무. 자, 신경님 시인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자꾸 학생들 헷갈린다. 근데 이제 신경님 시인은 뭐로 유명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꼭 얘기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시인을 찾아서라는 책이죠. 그 책을 지은 제1저자가 신경님 시인이에요. 동상으로 맨날 그 필독서 이런 거예요. 또 시인을 찾아서가 한 권이 아니야. 원, 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은 분이 이제 신경님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저자가 누구냐면 그 정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를 쓴 정혜성이라는 분이 공동 저자인데, 어쨌든 이 신경님 시인이 그 시인을 찾아서라는 걸 통해서 시인들의 면모를 여기저기 이제 잘 찾아서 이제 정리해준 책이 시인을 찾아서. 자, 그리고 이분은 어떤 데 관심이 많았냐면, 보기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어디를 소외시켜버려? 농촌을 소외시켜버려. 그러니까 농촌에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그 다음에 농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를 지은 분이 신경님 시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농무라는 작품이네. 농무가 뭐냐면 농민들이 추는 춤이에요. 무자가 춤출 무자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추는 춤에는 그럼 어떤 정서가 담겨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못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에게나 맡겨두고 쇠절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분들이 살고 있는 건 어디야? 농촌. 그쵸?
산 구석에 처박혀서 밭도 메고 산도 메고 과일도 따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래 봐야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쓴 비료값도 안 나와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아? 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예 이 농사 따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다 자기들 주업이에요. 직업이잖아. 근데 그건 옆편에게나 맡겨두고 지금 아내들한테 맡겨두고 쇠전은 뭐냐면 소를 사고 파는 시장이 쇠전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사고 파는 시장을 거쳐 도수장은 여러분 이겁니다. 소를 샀어요. 이게 트랙터 대신 소를 몰기 위해 샀다면 그 소는 살려서 집으로 데리고 가겠지. 하지만 식용으로 샀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죽이는 곳이 도수장이에요. 도수한다는 얘기가 칼로 목을 베버린다. 이렇게. 그게 도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파는 시장, 우시장을 거친 다음에 쭉 가서 이쪽 어디까지 가? 소들의 마지막 무덤, 도수장까지 옵니다. 자, 죽어나가는 소들, 농촌의 상징이 뭐야? 소잖아. 근데 그 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그곳이 도수장이잖아. 그곳에 왔는데 어떻대? 점점 신이 나 죽겠다. 반어지. 신이 나겠어요? 그 죽어나가는 소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겠어? 자기들의 처지를 떠올리겠지. 우리도 언젠가 망해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데 신명이 난답니다. 이거 반어입니다. 반어. 자, 그래서 한 다리를 들고 태평소를 불어볼 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어 볼 거나 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절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기형도 시인의 안개라는 작품입니다. 기형도 시인도요, 시인 중에 얼짱입니다. 연세대학교 불문과 출신의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가 그 이전에 이미 등단을 하긴 했지만 자기 첫 번째 그 시 전시회를 앞두고 죽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하는데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개운치 않게 죽은 시인이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꼭 그렇게 어떤 체제에 반대하는 저항시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약간 우울한 그 애상적이고 우울한 심리를 잘 드러내는 그런 연세대학교 출신의 시인이었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출신의 시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동주. 그리고 기영도. 그래서 팬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뭔가 좀 멜랑콜리하면서 신비하고 그렇잖아. 일찍 죽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시인이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되게 솔직한 인간의 심리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질투는 정말 힘이 되죠. 나는 인정. 자, 기영도의 안개입니다. 정말 안개처럼 뿌옇고 담담 어두운 현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주기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자, 이거는 당대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잘 봐보세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 했어? 중앙일보 기자였다니까. 그래서 기자처럼 쓴 거예요.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자 직공 하나가 겁탈다니.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반어적 표현이죠.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지난 겨울엔 방주기에 취한 사람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며칠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여기 상징적 의미가 나옵니다. 이 안개, 현실에 끼어있는 희뿌옇게 현실을 볼 수 없게 하는 안개. 그러면 이 안개는 그냥 안개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마음속에 끼어있거나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어떤 무엇일까? 후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아이들이 꿈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과학자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한데 전부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역설적 표현
역설적이고 반화적인 표현이에요. 얼굴은 희고 아름답다. 여공들의 얼굴. 자, 이게 왜 단어와 역설이 동시에 되느냐? 일단 아름답겠어요? 아니에요. 핏기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사람 알아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했던 노동 3권을 지키라고 부르짖으면서 분신자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노동법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다루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1970년. 그런데 전태일이 고발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분이 뭘 했냐면 공장 노동자였어요. 무슨 공장이냐면 미싱으로 옷을 만드는 공장이죠. 그런데 얘가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분노한 게 뭐냐면 자기는 건장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하루 18시간 노동. 어떻게 노동하냐면 이거보다 더 적은. 그리고 쭈그려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미싱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하루에 18시간 일을 시켜요. 누구한테? 여러분보다 더 어린 여자애들. 그리고 하루에 주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3,000원? 4,000원? 겨우 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의 집중이 조금만 안 되면 이 미싱이 기계 미싱이잖아. 탕탕탕탕탕 받고 있는데 손을 탕탕탕 박혀버려요. 부상을 당하면 병원비 자기가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수주가 밀렸다고 납기를 맞춰야 된다고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흰 거야. 근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어와 역설이에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로 간다고? 전부 또 2살, 3살짜리 자라서 어디로 가? 가난하면 공주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영도 시인이 봤던 안개 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다. 당대의 진실이죠. 그럼 나중에 대학 가서 그 기회가 되면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두꺼워요. 전태일 평전은 전태일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쓴 거예요. 그분도 이제 그 인권 변호사인데 그분도 이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고 혹시 그게 읽기 부담스러우면 전태일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고은의 눈길입니다. 자, 이 눈길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시야. 잘 봐야 돼. 왜 어렵냐면 노벨상의 단골 후보예요. 노벨 문학상에. 왜 노벨 문학상의 단골 후보냐? 그거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고은이라는 시인은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승려였어요. 승려.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이 쓴 소설 화엄경은 난해해서 읽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여 년 동안의 승려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동양적이고 오묘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를 써요. 그래서 서양적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매혹적인 거예요. 이분은 계속 유럽에 나가서 이제 자기 작품을 알리고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고은 시인의 전직이 뭐라고요? 승려라는 거예요. 승려. 그래서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이 보일 건데 그게 잘 보여지는 작품이 바로 눈길이라는 작품.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자, 이분이 승려입니다. 승려는 겨울에 뭘 하냐면 동안거라고 해서 겨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절에 짱 박혀서 수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승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겠어요? 부처님의 도를 깨닫는 그것만 존재하게 해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도 혹은
선, 영어로 Jane이라고. 이거를 얻고자 하는 게 승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여러분 쿠우펜도 알잖아요. 마음의 평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물방울을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마음의 평화로움을 가져야 이 제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통 머릿속이 그것만 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낯선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봤더니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내리는 풍경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이 됐구나. 그러면 이 승려 고운의 지난 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젠 어때요? 뭐에 덮였어? 눈길에 다 덮이고 아무것도 없는 도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겨울을 떠들고 와 이곳을 바라보노라. 그리고 나서 나는 외적 풍경이 도가지가 됐잖아.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봤더니 마음속에도 뭐가 내려요? 눈이 내려요. 그럼 마음속도 뭐가 되기 시작할까? 도화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도 눈이 내려서 도화지고 내 마음도 뭐야? 눈이 내려서 도화지야. 따라서 세상은 지금 나에게 뭐예요? 조용하게 묵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복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어느 곳에서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눈을 감고 참선을 하는 이분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해? 매트릭스처럼 세상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는 세상이 뭐로 돼 있었어? 01 디지털로 돼 있었잖아. 숫자로 다 표현했잖아. 그것처럼 이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뭘 깨달은 거야 이제? 순간적으로 선, 제인을 깨달은 거야. 뭐 때문에? 눈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불도에 관한, 제인에 관한 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설적 표현이 뭐 있을까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이 구절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역설이다 라고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시적 상황과 관련해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다음 시와 유사한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황동규님의 즐거운 편지 한번 보시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 누구야? 나. 시적 대상 그대예요. 자, 근데 내가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보자. 나는 그대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상의 모든 것하고 연결해서 누구를 생각해? 그대를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누구를 생각해? 그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했죠. 반어적인 거예요. 이게 왜 사소하겠어? 내가 머릿속에 가져야 될 생각의 100%가 그 사람이면 사소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위로하고 싶소. 그러면 나는 온통 그 사람을 주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괴롭다 안 괴롭다 알까 모를까? 당연히 바로 알아채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가서 위로해 주겠다. 대단한 사랑이죠. 자, 어쨌든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반어지, 반어. 그래서 반어를 찾으면 됩니다. 사소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반어입니다. 그래서 반어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선택지 1번 볼까? 반어나 역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오늘도 내일도 아니 입고 오라고 나오잖아.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내뱉어요? 잊었어. 반어죠. 반어야. 얘 정답 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소리입니다. 박남수님의. 자, 나는 떠난다 청동호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반어나 역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제목이 종소리예요. 따라서 나는 뭐겠어? 종소리야, 종소리. 나가 종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종에서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러분 소리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진동으로. 그래서 나는 날개짓 하면서 움직입니다. 어디로부터? 청동으로 돼 있는 종의 표면으로부터. 그래서 일제히 즉 한꺼번에 떼지어 날아가는 진동의 새가 되어 떠나간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넓고 넓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나는 그냥 소리가 돼. 넓은 곳에 울리는 소리. 나중에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종 안은 갇히고 폐쇄된 곳이죠. 종 밖은 개방된 곳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시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동주의 시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역설과 반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적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인 윤동주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누웠어요. 자, 옛날 고향 방에는 LED 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불을 다 끄고 잠자리에 누웠더니 어때요? 칠흑처럼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칠흑처럼 우주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온통 어둠 속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래서 우주에 떠 있는 자신의 존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선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즉 귀에서는 뭐가 들려요? 바깥에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뭔가 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겠죠. 그런데 지금 옆에 누가 있대요? 나의 백골이 같이 누워있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몇 개로 나눠버린 거야? 두 개로 나눠버리자. 백골,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나를 분리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시 후편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 분리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결국엔 뭐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이 되고 싶은 자신, 현재의 자신, 부끄러운 자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석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서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자, 이건 이제 청년화가 엘에게라는 시입니다.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고 부제가 청년화가 엘을 위하여 라는 거네요. 이 청년화가 엘을 위하여라는 부제 때문에 나는 누구겠어요? 청년화가예요. 그럼 화가니까 예술가지.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죽으면 무덤 앞에 비석 세우지 말이냐. 젊은 나이인데 그 예술가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뭐하라?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비석 따위 세우지 말아라. 그 대신 어떻게 해주래요? 무덤 주위에 노란 해바라기 심어달래요. 노란 해바라기, 화가 노란 해바라기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미쳐놨잖아요. 귀 찢어버린 사람. 반고흐의 해바라기. 그것처럼 반고흐를 떠올리게 해바라기를 쓴 거야. 그러면 나의 예술은 청년화가 엘이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술원은 고흐에 못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심어주고 그 해바라기 긴 줄거리 사이로 보리밭을 보여요. 보리밭도 그림의 제재잖아요. 그래서 화가의 어마어마한 예술적 열정과 혼을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없으니까 답 몇 번이겠어요? 2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어랑 역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분을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찾아도 이게 무슨 수사법인지 모르겠다 하면 한 번쯤 뭘 의심해 봐야 돼? 역설 따위는 의심해 봐야 되겠죠. 시험을 치르다가.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참 재밌는 시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는데 일단 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 그럼 이 시에서 나는 누구예요?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기입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기는 주로 누가 합니까? 그 산악부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일단 고소공포증 같은 건 없잖아. 목표 오르고 하는 게 직업이고, 그러니까 밧줄을 되게 잘 다루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여러분 저 그때 뭐 무한도전에 나왔잖아. 유리딱 63빌딩 유리딱 박명수 했잖아. 안 봤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아니면 또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언제 시작해? 이분들은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낮에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시간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해가 지는 아침에, 즉 퇴근길에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해가 지는 아침이면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가 지면 일상인들은 뭐합니까? 퇴근하죠. 하지만 실적 화자인 나는 뭐합니까? 출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올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산 올라갑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유리산을 오르면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 그럼 이 산은 실제로 뭘까? 고층 빌딩이야. 고층 빌딩 아래 도시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 아하.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들어 나를 보는 것을. 이렇게.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의 풍뎅이가 됩니다. 두 개의 밤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유리창이잖아요. 달이 떴어요. 저기 달이 하나 있고 내가 보는 유리창에도 달이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저쪽에 밤에 어두움이 깔리고 가로등이 켜진 도시가 있으면 유리창에도 하나의 도시가 또 있는 거야. 비춰서. 그래서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즉 까맣게 잘 보이지 않고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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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창문을 열고 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에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유리창을 닦으면서 그 창 하나하나 닫으면서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겠어? 저 불 켜진 아파트에 오순도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저 시간을 나도 갖고 싶다. 하지만 내가 여닫는 창문은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닫고 닦아야 한 것일 뿐. 그래서 나는 그들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 골짜기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라고 해서 일상과 다른 자기만의 일상을 살면서 남들의 일상을 부러워하는 고층 유리닦기의 심정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에 대한 설명 볼까요? 반복적 행위, 닫고 닫고 열고 열고. 그래서 이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드러납니다. 즉 어떤 태도일까요? 일상적 삶으로 들어가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이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걸 통해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빨갛게 물든 소녀의 얼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즉 나라고 나오잖아요. 시상, 즉 주제를 전개하고 있고, 예찬적인 어조일까요? 아니면 독백적 어조일까요? 독백적 어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약간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나오죠. 어디 있을까요?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 고래장. 뭐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찾았습니다.